예, 고전 명작 읽기 구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구주차에는 목소리가 쉬었네요. 오늘 일을 많이 했더니. 구주차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있습니다. 1차 시에는 하퍼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대강의 줄거리, 그리고 주제의식, 그 다음에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2차 시에는 이제 이 어떤 차별과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확장합시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는 또 어떤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고전명작 읽기 제9주 2차 시 하포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 2 예, 2차 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20년 6월 2일자 중앙일보 최인택 국제 전문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는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탄압과 폭력 시위와 관련된 좀 깊이 있는 기사인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입니다. 2020년.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를 공포와 불안의 감각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를 이제 장시간 누르고 있어서 숨을 쉴 수 없다는 호소도 무시한 채,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게 됐지요. 이제 이것을 규탄하는 인종차별에, 사실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그러면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규정은 아닙니다. 인종차별 그러면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입니다. 유색인종, 흑인에 대한 차별, 이렇게 사실은 명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흑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규탄하는 그런 이제 시위가 결국 이제 폭력화되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5월 31일. 예. 이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항해 시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굉장히 많은 도시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좀 확산했었죠. 뭐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이 체포되고, 그다음에 이제 5명 이상이 그때 당시 시위 중에 또 숨졌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과 경찰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처벌을 충분하게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이제 온통 뒤흔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이제 벌써 1년 전의 일이죠. 예. 표면적인 이유는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이었죠. 그동안 미국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백인 경찰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흑인 미국인에 대한 지나친 공권력 행사가 결국 참사로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의 분노가 폭발한 그런 사건입니다. 미국 경찰은 무자비함으로 악명이 높아요. 예. 어, 브리테니카에서 기록하기를 미국의 모든 인종, 연령, 계급, 성은 모두 경찰의 무자비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권력이 국가 폭력이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행사되어 오는 것이 미국의 부끄러운 한 단면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뭐 의견이 많습니다. 예, 조지 플로이드. 예, 그러니까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죠.
생명은 다 중요하죠. 예. 인종과 관계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성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자원과 관계없이 중요한 거죠. 생명 그 자체는 중요한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이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의 가장 잘못된 측면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위대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그런 호소, 플로이드 흑인의 호소도 무시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백인 경찰관을 이제 규탄하는 그런 폭발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이제 이 기사는 그 이면에 누적되어 있는 미국인의 좌절,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서 이렇게 폭발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뉴욕타임스에서도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경제 둔화, 대규모 실직 사태로 좌절한 미국인들이 플로이드 사건을 이제 겪으면서 이 불평등과 관련한 고통을 대규모로 분출하고 있다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미국 사회 의 인종차별과 소득 불평등 등 이런 다양한 분노와 좌절이 그 시위를 통해서 분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역사가 굉장히 길죠. 예. 벌써 150년이 넘는 그런 이제 인종 분리 정책, 흑백 미국에서 그런 인종 분리 정책의 상처가 여전히 응어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유색인종 집단이나 소위 진보적인 인사들이 정치권과 법원, 행정부가 이런 인종 관련 사건에 공정하게 대응하는지를 의심하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 역사가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경우죠, 현재까지 150년에 걸친 긴 역사 속에서 이 유색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법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 그리고 항의가 이 대규모의 폭력 시위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상당히 이제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소위 LA 폭동 91년 3월 3일 로드니 킹, 여기도 이제 흑인이죠. 이 로드니 킹 폭행 사건. 이 단순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이제 단속을 당했는데, 백인 경찰들이 몰매를 때리는 거죠. 이 장면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에 의해서 촬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미국 공권력의 그런 고질적 인종차별과 폭력성이 수면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사건이 이 로드니 킹 사건이거든요. 이때도 또 소위 이제 이런 백인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또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고, 이것이 소위 LA 폭동으로 비화됐죠. 이때 또 이게 이제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 보면요, 물론 이제 로드니 킹은 창가까지 잃었지만 경찰관들은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에,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면서, 문제는 LA의 한인타운을 보복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인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폭력적으로 대한 게 아니었잖아요. 백인 경찰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 어, LA의 한인타운을 방화, 약탈, 왜 그러냐는 얘기죠. 이건 나중에 좀 뒤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예.
하여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과 사법체계마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건 이제 그 사회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이런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No justice, no peace. 예, 굉장히 그 상징적인 그런 구호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예. 자, 이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얘기를 또 해주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를테면 흑인들이 그 백인 경찰에 의한 그런 폭력적인 그 부당한 폭력적인 공격을 받고 그것에 이제 항의하는 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LA 한인타운을 공격하고 방화, 약탈하고 왜 그랬을까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제 하나의 그 해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것만을 이제 딱 꼬집어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와 같은 상황을 소위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아도르노, 베냐민 이런 비판 이론가가 있습니다. 아도르노 같은 그 학자가 이제 그 명명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어떤 비열한 속성을 자전거 타기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전거 타기 반응. 그래서 이제 아도르노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의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뭐 한 500만 명 이상 이렇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희생이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은 이를테면 평범한 독일의 그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그냥 보통의 이웃 사람들일 법한 그런 사람들이 타인들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가담하고 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는가와 관련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자전거 타기 반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고안해냅니다. 그렇다면 영장류에도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가부장적인 서열 의식이 강한 영장류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전거 탈 때를 이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자전거 탈 때 그 양쪽 핸들을 두 팔로 잡고 앞으로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두 발은 이제 바퀴를 구르기 위해서 힘껏 이렇게 내달리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이 강하고 그런 자에게는 권위가 있는 자에게는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입니다.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로 그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발로 바퀴를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로 이제 뒤를 이제 걷어차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연출되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 그러니까 아드로노가 말한 자전거 타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보다 더 힘이 센 자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더 약한 자에게는 사정없이 발로 내지르는 이제 그런 인간의 비열한 그 속성들 여러 면에서 여러 현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소위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의 그 소위 갑질, 이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그 가끔 그런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흑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죠. 너무 억울하죠. 부당하죠. 그런데 왜 그들이 LA 한국인 타운에 가서 방화, 약탈, 폭력을 행사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은 이 자전거 타기 반응을 적용을 하면 백인 사회에 대해서는 약탈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을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화 약탈을 해도 공격을 보복을 받을 염려가 없잖아요. 한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열한 거죠. 비열한 속성이 예, 여실히 드러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그 생명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님비 현상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듣죠. 님비 현상도 사실 우리가 쉽게 이제 비난을 하긴 하죠. 그러나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 소위 들어서는 거 쓰레기 이제 뭐 소각장이라든가 뭐 화수 처리장이라든가 화장장 심지어 핵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게 필요하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내가 사는 주변에 들어오는 것은 납두도 싫죠. 왜냐하면 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냄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이 아닐 때는 비난하기 쉽지만 이게 내일이 될 때는 비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나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이제 자료는 내가 첨부해 놓을 테니까 뭐 님비란 말의 어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하나 개요를 여러분이 찾아보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걸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2017년 굉장히 이제 우리 관심을 끌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인데요. 강서구.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우리가 서울에 한 번씩 가서 보면 서울은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메머드급 대도시잖아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제 교통으로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장애 학교까지 가려면 전철로 1시간 반, 2시간 가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루 뭐 서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사실.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많은 시간을 이제 소비하면서 공부를 하러 다니는 것이 너무 안타깝겠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토록 해달라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민원을 자꾸 넣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소위 비장애의 학부모들이 한사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비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엄마들이 그래서 이 특수학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엄마들도 또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이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런 환경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 학생들과 같이 섞여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학교에서 수업 진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 우리도 좀 사정을 봐달라. 정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에서는 조금 선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엄마들이 대체로 이제 그 사는 곳 주변에 이런 소위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아파트값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장애인 학교 문제만은 이걸 혐오시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그 이제 뭐 내가 길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넘어가고요. 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연구기관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가 장애인의 약 90% 정도는 후천적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추락이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자는 우리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느 순간에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그런 어떤 관점이 요구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불편하겠죠. 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말고도 이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 교육이 무엇입니까? 음?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이런 어떤 환경, 시대나 이런 걸 우리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이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뭐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자동차 사고라든가 화재나 뭐 추락이라든가 이런 여러 재난적 요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도 이렇게 많은데 교육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누군가의 어떤 환경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 재벌이라든가 고위 정치인이나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많겠지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그나마 그러니까 이 교육의 어떤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 장애인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그 장애인 학교가 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나는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런 그 소위 님비 현상이다라고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최근에 뉴스를 얼핏 봤는데 아마 그 장애학교가 여기 강서구 아마 그 됐다든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건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장애를 정상적이거나 평범하거나 표준적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다른 한 종류의 좀 차이로 여기는 그런 인식의 확산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바로 그 차이로 인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의 삶의 조건에서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구조적 폭력 여전히 노출되어 있죠.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2004년에 한 20년 뭐 남짓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여기 이제 이 해당하는 학교에서도 강의를 좀 한 10년, 10 몇 년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학교에 이제 그 사범대학의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해서 특수 2급 전교사 자격을 취득한 어,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여학생인데 광주에서만 임용고사, 중등 임용고사 4차례 응시했고 3차례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쭉 볼까요? 수업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런데 이 정도면 다 이제 합격하거든요. 전교사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원어 전달력 등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필기시험 1차를 3번이나 합격하고 2차도 수업 시연 잘 넘기고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원어 전달력은 부적합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뇌병변 장애 1급인데 그러나 이곳이 나는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비장애인들의 어떤 장애인을 바라보는 대단히 왜곡된 그런 편견,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면요, 이 친구는 이제 영원히 교단에 서지 못하잖아요, 교사로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교사로서 장애인들 앞에 서서 좀 어눌할지라도 이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그 에,
어떤 가능성, 자신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드러나지 않게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한 그 우리 사회의 과제다라고 보는 단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좌절과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입주민들과 그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한 것이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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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칠지를 몰라요, 보면. 예,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자기타기 반응, 아까 설명했던 거 자료 보면서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고전명작읽기 제9주는 하포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편견과 차별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시에서는 하포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줄거리와 주제의식 이야기했습니다. 2차 시에 와서는 그 주제를 확장해서 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다시 이제 이것을 우리 한국 사회로 지금 가져와서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일단 님비 현상과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과 왜곡을 한두 개, 그 특수학교 설립 반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의 그 전교사 임용이 좌절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했던 소위 이제 자전거 타기 반응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설명을 했어요. 그 자전거 타기 반응이 개요가 무엇인가 아까. 근데 불평등하고 위계서열이 강한 사회는 여성들을 더 억압하고 남성 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이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반사회적이며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다. 이건 비단 인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서열에 중시되는 영장류 사회에서도 지배적인 동물에게 모욕을 당했던 동물은, 자 이거죠. 지배적인 동물에게 모욕을 당했던 동물은 자신보다 약하고 여린 동물에게 전이된 공격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억압한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LA 폭동 봤잖아요. 91년도, 92년도 이런 거예요. 예.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억압한 사람을 직접 공격하면 얻어 터지니까, 예? 예.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 그 소위 왕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DP라고 하는 드라마 를 6화까지 다 저도 봤습니다만은, 군대에서의 아주 비열한 인간성이 바닥까지 보이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후임병들을 괴롭히고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예, 끊임없이 일어나는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8주차에 인간 본성과 관련된 동양적 사유를 공부를 했었죠. 예,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아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도대체 본성이 문제냐, 환경이 문제냐,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너무 기가 막혀서 몇 번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A 폭동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이렇게 전이된 공격 행동, 전이된 공격 행동.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누구이라도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인간의 비열한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노,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비판 이론가들, 아도르노는 그 나치의 희생양이 된 유대인들을 아까 이야기했었죠. 연구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자전거 타기 반응이다. 자전거 타기 반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인간의 비열한 속성인데. 예.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뭐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답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강력한 서열 체계를 가진 권위주의적인 사회 구조의 사람들은 마치 자전거를 탈 때의 자세처럼, 그러니까 이제 개요입니다. 윗사람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아랫사람들은 발로 차서 뒤로 넘어뜨린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외상이나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가 더 심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유력한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이제 불평등한 구조를 좀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에요. 자, 토론해 볼 문제.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할 걸로 상정을 하고 이렇게 내가 자료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표면적 주제는 인종차별의 문제고, 편견이 왜 위험하죠? 편견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죠. 편견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를 평가할 때, 에, 누군가의 한두 사람의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온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쉽게 단죄해서는 안 되겠죠. 자, 모두가 평등하다고. 마지막, 왜냐하면 불평등 구조가 심화됐을 때 전이된 공격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불평등이 심화된 이런 사회적 구조를 좀 개선할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완벽한 평등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한 10여 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88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사실 이거 3차 시로 나눠서 하는 이제 수업 자료인데 많이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못하겠고요. 요 얘기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관계적 측면에서는 자기 존중감을 가질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청과 공감의 능력을 가질 것, 그러나 또 자기의 과잉을 경계할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제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요 뒷부분은 그 문학작품 읽기의 의의는 우리가 1주 2차 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제 요 부분 이야기하고, 요 부분을 좀 보충하고, 이제 마지막, 앞에 설명할 때 제일 마지막 때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했던 거, 요 얘기를 하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1주 2차 시에서 설명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요 부분은 끊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공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봅시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한 모금 하고 목이 마르니까. 자, 차근차근 봅시다. 표면적, 이 소설 하포리의 앵무새 주기를 말하죠. 표면적 주제는 인종차별의 문제죠. 차별의 문제. 자, 편견과 소문으로, 이 얘기도 뭐, 중언부언 할 건 없겠네요. 편견과 소문만 가지고 누군가를 단죄하는 것은 균형 잡힌 제시견으로서의 그런 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은 그러면 이제 편견은 그런 것이고, 차별은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차별이. 네, 차별이. 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대접해 주지 않는 거죠. 이것이 차별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흑인들을 또는 아시아계나 다른 지역의 유색인종, 이민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이것은 누군가의 어떤 정당한 어떤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이건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넘겨서 이야기합시다. 요 부분 좀 설명해야 되겠군요. 요걸 왜 내가 이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든가 옥시덴탈리즘을 요 개념을 지금 내가 적어 놓냐면 언제도 이를테면 7주 1차 시 7주 1차 시입니까? 예, 아마 그때 그 어, 신화와 인간의 심리, 예, 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설명했을 법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럽 사람들이 비유럽 세계, 그러니까 유럽 세계에서 비유럽 세계는 비아닐 비자니까 아시아, 아프리카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유럽 세계가 유럽이 세계 중심이다. 그리고 문명이다라고 보는 자기 문화가 중심에 있다고 보는 그런 하나의 생각을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오리엔탈리즘은 그 자문화 중심주의 중에서 이제 고약한 것인데, 이를테면 그 비서구 세계, 동양은 주변이다. 세계 주변부에 있고, 그리고 또 야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유럽인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던 데에 대한 정당한 근거로 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문명 사회니까, 유럽인들이 우리는 문명이고 중심이니까 주변부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 지배하는 것은 부정하고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그 야만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문명 개화의 길로 안내해주고 있는 이런 길잡이다, 은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을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하나의 논리적 근거로 갖고 있는 게 소위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본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어떤 다소 좀 어떤 환상,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 서구 사람들이 비서구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편견, 그리고 식민 지배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로 활용했던 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여기서 오리엔탈리즘을 이야기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느냐? 이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좀 더 올라가요. 히랍 신화 뭐 7주 1차시에서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랍은 그리스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 반도에서 세 차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트로이 전쟁과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외부 세력과 그리스가 이제 맞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내전이죠. 그리스 내부에서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아테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스파르타 동맹군 간의 싸움이 이제 내전이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뿌리가 바로 이 히랍반도, 이 이 도시국가 폴리스 동맹군들이,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 군대가 외부 세력, 페르시아가 이제 당시 세계적으로 아주 대제국을 건설해가고 있던 그 페르시아와 맞서 싸워가지고 그 페르시아를 이방인으로 보았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그런 세력인 이 페르시아 대제국과 맞서서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유럽인들이 자신의 어떤 문화, 문명,
대한 우월적인 의식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의 근원을 이렇게 더듬어가 보면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 제국과 맞서 싸운 그리스인의 승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조금 더 지나서는 그 유럽 세계가 비유럽 세계를 식민 지배하는 정당화의 어떤 근거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역사가 굉장히 뿌리 깊죠. 뿌리 깊습니다. 이제 레비스트로스 인류학자는 이 슬픈 열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레비스트로스는 소위 오리엔탈리즘을 허구다라고 이걸 밝힌 사람입니다. 인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대 우림 지역에 뭐 7년 이상을 이렇게 그 소위 원시 부족들의 삶을 관찰하고 난 결과로 소위 이제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 일정한 식인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과 싸웠을 때 적장의 살을 취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그런 주술적인 하나의 의례다. 그리고 그 부족 내에서 어떤 소위 어른이 죽었을 때 그 살점을 취하는 것은 그런 그 부족의 어른의 지혜를 후손들이 나눠 갖고자 하는 그런 주술적인 의례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인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식인종 해서 우리가 이제 닭을 먹을 때 닭 요리를 다양하게 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뭐 튀기거나 볶거나 양념해서 먹는 게 아니고 적장을 또는 그 선조를 살을 조금 취할 뿐이다 하는 의례적인 행위로, 주술적인 그런 의례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결국은 모든 그 문화, 모든 민족의 문화는 우열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가 문명이고 세계 중심이다라고 보는 그 자문화 중심주의, 소위 문화 절대주의적 사고거든요. 근데 레비스트로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슬픈 열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것이 문화 상대주의, 알겠죠? 예, 문화 절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그럼 옥시덴탈리즘은 뭐냐? 오리엔탈리즘은 이제 서구 세계가 유럽 세계를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역사와 맥락이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옥시덴탈리즘은 뭐냐?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을 옥시덴탈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없느냐? 타 인종 또는 타 문화권, 또 우리라고 그어놓은 금 밖에 있는 타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문화적 관습은 없느냐?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 즉 옥시덴탈리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례로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이게 한 2000년 또는 1995년 하여튼 그 무렵부터 해서 그 사회, 우리가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 뭐 5%인가 그 인구가 이제 다문화, 다른 다양한 국적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 살잖아요. 처음에는 이주 노동자, 나중에는 결혼 이민자 여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5%가 넘어서니까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된 겁니다. 한국 사회도. 우리 광주 지역,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광주 광역시만 하더라도 다문화, 뭐 북구도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고 광산구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공단, 평동공단이라고 합니다만은 산업단지, 거기는 소위 3D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일단 그 이주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몇 년 있으면 또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쓰리드라고 해서 힘들고 뭐 더럽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강도도 세고, 대신에 이제 또 임금은 또 열악하고 적고, 하여튼 이런 한국 사람들이 뭐 직장이 없다고
실업 상태를 호소하고 그러죠. 물론 이제 그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곳에 왜 가지 않느냐고 청년들을 등을 때밀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의 양극화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가 메꾸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 특별히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게 하나의 옥시덴탈리즘인 거예요. 어.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합시다. 한 5분. 평등, 난 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계 인권 선언도 그렇고, 이제 그것을 올라가면 또 프랑스 혁명에서의 인권 선언에서도 그렇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법 앞에 평등한 거죠. 근데 법 앞에 우리가 평등합니까? 어,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 노엘 래퍼라고 하는 노엘 22, 3살짜리 하는 그 애는 끊임없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죠. 음주운전하고 최근에도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집행유예 기간인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면허증도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을 또 거부하고 그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또 이마로 들이받고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죠.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이렇게 했어도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국민 여론이 지금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미리 지금 우리 구주차 고전 명작 읽기 구주차 강의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경찰이 소환 조사도 지금 하지 않았어요. 뭐 소환 조사 하겠죠. 구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진즉 구속됐죠. 바로 이런 법 앞에서의 평등, 이게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이 평등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 자식들이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법 앞에서 평등한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무슨 평등입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평등지향적인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이 불평등한 구조가 고쳐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있어봐야 내 개인의 힘도 없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걸 내가 어떻게 라고 관심을 접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런 불평등한 구조는 더 고착화될 것이고 불이한 그런 어떤 관습은 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관습으로 굳어지겠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언젠가는 그야말로 희생양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남겨두면 우리 자식들은 더 어렵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도 이제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뭔가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저마다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구주차는 하포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에서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역사, 그것의 근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두루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내가 내린 답은 이겁니다. 구조적 측면, 제도의 측면에서는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인가? 이건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죠. 예, 엄청나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도 그렇고. 근데 그걸 추동하는 힘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 음. 하나하나로 보면 힘이 없지만 이 개개인의 어떤 소위 집단 지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언론이 움직이고 정치권이 움직이고 그래서 법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도의 측면에서는 완전한 평등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너무나 공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데 그 불평등의 구조가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을 것인데 평등하지도 않은데 평등하다고 뭐 외쳐봐야 정신승리죠. 그러니까 불평등한 것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그 불평등의 구조를 완화해 나가도록 제도, 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관계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선은 내가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아 존중감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이런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전 명작 읽기, 여러분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던져놓은 화두에 대해서 고전 명작 읽기 구주 2차 시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